2024년 11월에 공백이가 읽은 9권의 책 그리고 3권의 스페셜 픽 도서 지금부터 모두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복 여러분, 공백입니다. 이번 달에도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오자! 2024년 11월에 공백이가 읽은 9권의 책 그리고 3권의 스페셜 픽 도서 지금부터 모두 살펴보겠습니다. 네, 제가 월말정산에서는 늘 소설부터 소개를 했는데 이번에는 순서를 바꿔서 에세이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왜냐면 이번 달에 소설이 아닌 책이 이게 유일하거든요. 그래서 에세이 한 권 먼저 소개하고 소설로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 책입니다. 작업자의 사전이라는 책이고요. 구구 서혜인 작가님이 함께 쓴 책이에요. 올 여름에 유유히에서 출간된 책입니다. 이 책 진짜 제목 그대로 작업자들의 사전 같은 책입니다. 여기서 작업자가 뭐냐, 쉽게 말하면 혼자서 여러 가지 일을 해결하는 프리랜서예요. 저도 전형적인 작업자인데요. 예컨대 혼자서 여러 가지 작업물도 만들고 디자인도 하고 외부 업무도 보고 홍보도 하고 회사와 컨택도 하고 나름대로 세금 업무도 보는 사람인 거죠. 이 책은 저와 같은 작업자들이 자주 쓰는 말, 용어들을 되짚어보면서 그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고 작업자들의 일상과 실상을 들여다보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작업자들이 자주 쓰는 단어가 100개에 실려 있는데요. 예컨대 노동요, 노이즈 캔슬링, 마감, 팔로워, 가이드라인, 갓생 등등 흥미로운 단어들에 대해서 두 분의 작가님이 각각의 단상을 적어놓은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보면 이렇게 한 단어 옆에 두 글이 쓰여져 있죠. 각 단어에 대한 두 분 작가님의 생각이 일치하는 경우도 있고요. 완전 다른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읽는 재미가 쏠쏠했던 책이에요. 저는 이번 달에 이 책을 독서 모임으로 읽어서 다른 분들의 감상을 들을 기회가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프리랜서, 작업자가 아닌 경우, 거기서 조금 직무상의 연관성이 멀 경우에는 이 책을 좀 덜 인상 깊게 느끼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무척 많은 부분이 공감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전형적인 작업자잖아요. 그래서 이 책의 얘기를 듣는 게 뭔가 나의 일을 잘 알고 있는 동료랑 얘기하는 느낌이어서 굉장히 유쾌하고 또 든든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사실 많은 작업자들이 혼자서 고군분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화를 나누거나 묻고 답하거나 노하우를 공유하거나 애로사항을 털어놓거나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없거든요. 그런 게 참 외롭다고 느껴질 때가 있는데 이 책을 만나서 이번 달에는 조금 덜 외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분들이 읽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구구 서혜인 작가님의 작업자의 사전이었고요. 이제 다음 책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다음 책입니다. 리틀 라이프 두 번째 책이고요. 한야 야나기 하라의 책입니다. 10월 달에 1권을 읽고 11월 달에 2권까지 읽으면서 이 책 드디어 완독을 하게 됐네요. 1권과 책 전반에 대한 내용은 제가 따로 영상으로 제작해 둔 게 있어요. 그래서 위쪽에 남겨둘게요. 오늘은 아주 대략적인 이야기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에는 4명의 청년이 등장합니다. 변호사인 주드, 그리고 배우인 윌럼, 건축가인 멜컴, 화가인 제이비, 이렇게 4명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도 소설은 주드의 삶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주드는 어린 시절에 정말 말로 하기 힘들 정도로 엄청난 학대를 연달아 당했던 인물이고요. 그로 인해서 현재 다리를 절기도 하고 종종 자신의 아픔을 견디지 못해 자해를 하기도 하고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며 무척 방어적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소설은 현재의 주드가 왜 이렇게 마음을 닫고 괴롭게 살게 되었는가, 그 과거를 추적하는 한편 이 세 친구를 비롯해서 주드의 주변 사람들이 이 상처를 껴안으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더 큰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고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기도 하지만요. 자, 한편 소설은 주드의 삶에 찾아온 엄청나게 큰 변화와 함께 1권에서 2권으로 넘어가게 돼요. 제가 스포일러가 될까봐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이 사건이 주드의 인생에서 엄청난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1, 2권을 나눠 놓은 거겠죠. 주인공들이 점차 나이를 먹어감과 동시에 소설은 상처, 죄책감, 죄의식 같은 주제들 뿐만이 아니라 삶과 죽음, 회한에 대해서도 점점 깊이 이야기를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1편을 읽을 때는 제가 주드의 처지 때문에 정말 화가 많이 났다면 2편을 읽을 때는 너무 좀 슬프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오랜 기간 동안 힘들게 읽은 책이었네요. 한야 야나기하라의 책 리틀 라이프였습니다. 네, 다음 책이고요. 이번 달 저희 첫 번째 스페셜 픽 도서입니다. 어떤 책이냐? 유골에 대한 기이한 취향입니다. 앨리스 피터스의 캐드펠 수사 시리즈 중 첫 번째 책이에요. 이 책은 제가 읽고 너무 재밌어서 인스타그램이고 유튜브고 여러 번 호들갑을 떨었었죠. 이제 좀 지겨우시려나? 하지만 저는 이제 이 책을 쭉 읽어서 벌써 시리즈의 7권을 앞두고 있습니다. 11월에는 4권까지 읽어서 오늘 거기까지 소개해드릴게요. 모든 시리즈가 다 재밌었지만 제 마음속의 베스트는 아직도
해도 여전히 요 1권인 것 같아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요 시리즈의 주인공인 캐드펠이라는 인물은요, 전쟁에도 참가하는 등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다가 느즈막이 수도원의 수사가 된 인물입니다. 현재는 잉글랜드에 있는 성 베드로, 성 바오로 수도원에서 약초랑 허브, 각종 식물들을 키우면서 살고 있어요. 어느 날 이 수도원에 중요한 이슈 하나가 생깁니다. 한 수사가 이웃마을에 있는 성녀의 유골을 가져와야 한다라는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계시를 따라서 캐드펠과 수사 몇 명이 이웃마을로 향하게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영주를 중심으로 똘똘 뭉친 이웃 사람들이 성녀의 유골을 내주려 하지 않는 겁니다. 긴장이 팽팽해지던 중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영주가 살해당하고 말아요. 마을과 대립하던 수도원 입장에서는 조금 의심스러운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캐드펠은 이 사건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이 소설은 진짜 인간미와 지혜를 두루 갖춘 추리소설이었고요. 제가 본 소설 중에 엔딩이 가장 통쾌한 소설 중에 하나였어요. 캐드펠이라는 캐릭터 자체도 너무 호감이 갔고요. 소설이 독자에게 전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미덕을 아주 충실히 갖춘 책이어서 정말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고요. 스페셜픽으로 꼽지 않을 수 없는 책이었습니다. 이번 달 저의 첫 번째 스페셜픽 도서 유골에 대한 기이한 취향이었습니다. 네, 다음 책은 시리즈의 두 번째 책 시체 항구가 더 있다입니다. 1편보다 역사 추리 소설이라는 이 책의 성격이 훨씬 더 잘 드러나는 소설이었어요.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12세기 잉글랜드는요, 왕권을 두고 스티븐 왕과 모드 황후가 치열하게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캐드펠이 지내고 있는 수도원은 슈르즈베리라는 지역에 있는데요. 이 지역을 스티븐 왕이 장악하게 돼요. 그리고는 이 마을에 있는 모드 황후 측의 인사들을 모두 한꺼번에 잡아서 처형해버립니다. 그 포로의 숫자가 무려 94명. 이게 정치적인 상황을 떠나서 너무 비극이잖아요. 그래서 수도원은 이 시신들을 예를 갖춰 수습하기로 해요. 그래서 처형장에 가보니까 발견된 시체가 95구, 한 구가 더 많습니다. 게다가 이 시체에서는 처형이 아니라 살인의 흔적이 드러나요. 그리하여 캐드펠은 이 사건을 또 추적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 당시 잉글랜드의 역사에 대해서는 진짜 아무것도 몰랐는데 이 책 읽으면서 최근에 재미있게 조금씩 익혀가고 있거든요. 영주나 장원, 수도사나 수도원, 이런 당시의 역사나 풍습, 가치 같은 걸 소설로 통해 보는 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작가가 그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드러내고 있기도 하고요. 이런 정보들이 쌓여서 이 소설은 읽을수록 더 재미있어지는 것 같아요. 캐드펠 수사 시리즈의 두 번째 책 시체 항구가 더 있다 였습니다. 네, 그 다음은 시리즈의 세 번째 책입니다. 수도사의 투건이라는 제목이에요. 아, 이것도 진짜 재밌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수도원에 기탁하고 수도원에서 한평생을 살기로 한 영주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가진 땅이랑 재산이 무척 많아요. 그래서 수도원 입장에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계약이거든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 계약 직전에 영주가 독살당합니다. 그것도 캐드펠이 치료용으로 만들어 놓은 약물이 살인에 사용돼요. 이 약물에 들어간 꽃의 이름이 바로 수도사의 투건이라고 불리는 투구꽃입니다. 자기 약물이 범행에 사용이 됐으니까 캐드펠이 또 추적을 해야겠죠. 아, 말년에 고생 많이 하시죠. 이 소설에서 진짜 인간의 욕망이랄까, 양면성이 굉장히 잘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애정을 가지고 봐오던 캐드펠이라는 인물의 과거가 어느 정도 드러나는 편이어서 그 점도 참 재밌었네요. 세 번째 시리즈 수도사의 투건이었습니다. 네, 마지막 네 번째 시리즈 성 베드로 축일입니다. 수도원이 있는 슈르즈베리라는 지역에서 성 베드로의 축일장이 열립니다. 뭐 지금으로 생각하면 특별한 날을 기념해서 열린 플리마켓이나 오일장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국 각지에 있는 상인들이 이 마을에 들어와서 이제 진을 치고 장사를 하는 건데요. 이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내는 통행료 있죠. 그 수익이 모두 수도원의 수익이에요. 이게 워낙 큰 돈이라 수도원으로서는 이 행사가 굉장히 중요한 행사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마을 사람들이 이 수익의 일부를 좀 떼어달라고 요구를 한 거죠. 왜냐면 왕권 다툼으로 인한 전쟁 때문에 마을이 굉장히 피폐해진 데다가 이 장사꾼들이 드나들면서 또 마을의 시설을 이용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마을 입장에서도 타당한 요구인 거죠. 하지만 이 전례 없는 요구를 두고 마을과 수도원의 갈등이 고조됩니다. 이런 미묘한 기류 속에서 또 축일장에 찾아온 거상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해요. 그리고 이 피해자의 아름다운 조카딸만 혼자 덩그러니 남게 됩니다. 요래저래 또 사건에 얽힌 캐드펠은 범죄의 정황을 추적하기 시작하죠. 이 소설도 엔딩이 무척 통쾌했습니다. 물론 주인공은 캐드펠이기는 하지만 다른 등장인물들 하나하나가 굉장한 에너지를 갖고 움직이는 책이었거든요. 그 인물들이 하는 일을 지켜보는 게 무척 재밌었습니다. 저는 거의 연말을 내내 캐드펠 시리즈에 푹 빠져서 보내고 있는데요. 이 추리소설의 매력, 연작의 매력을 처음으로 아주 톡톡히 느끼는 중이라서 하루하루가 무척 즐겁습니다. 이 시리즈를 계기로 아마 저의 독서 취향이 조금 급변하지 않을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캐드페일 수사 시리즈 4권을 연달아 소개해드렸고요. 이제 다음 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책, 이번 달 저희 두 번째 스페셜픽 도서입니다. 백오뉴 작가님의 장편소설 경우 없는 세계입니다. 작년 3월에 출간된 책인데 표지가 진짜 아름답죠. 오늘 제가 입은 옷이랑 좀 비슷하기도 하고요. 얍! 이 책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인공은 인수라는 인물인데요. 인수는 10대 시절 가족으로부터 크게 상처받고 가출해서 오랫동안 가출 청소년으로 생존한 인물입니다. 이때의 상처가 워낙 크게 남아있어서 인수는 어른이 된 지금도 말로 할 수 없는 한기를 느끼고 귀신들의 목소리를 듣는 등 아주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인수가 한 청소년을 목격합니다. 이 어린 친구가 골목길을 오가는 차들을 대상으로 자해공갈을 벌이고 돈을 갈취하고 있는 거죠. 인수는 그 어린 친구 이호를 달래서 집으로 데려오고요. 돌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자신의 가출 청소년 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던 경우라는 인물을 떠올리게 돼요. 소설은 이런 식으로 현재와 과거가 교차되면서 쓰여져 있습니다. 이 소설은 가출을 한 아이들이 어떻게 생존하는지, 이 사회와 사람들이 그 아이들을 얼마나 잔혹하게 대하는지, 이용해 먹는지, 그 풍파 속에서 아이들이 어떤 방향으로 바뀌어 가는지, 이런 모습들을 너무나 세밀하게 보여줍니다. 특히 경우라는 캐릭터가 보여주는 모습이 무척 인상 깊었는데요. 예컨대 이런 겁니다. 가출 청소년, 불량소년이라는 이유로 자신들을 한없이 나쁘게 대하고 이용하고 학대하는 이 사회에서 아이들은 아주 쉽게 나빠지거든요. 왜냐면 생존을 위해서. 그런데 그러한 와중에도 이 경우라는 친구는 온기와 연민과 다정함을 잃지 않고 살아내기 위해 노력해요. 이런 면이 다른 친구들에게는 나약해 보일 때도 있지만 주인공인 인호에게는 무척 깊은 획으로 와닿았던 거죠. 아, 저는 이 소설을 읽는 내내 참 마음이 갑갑하기도 하고 참담하기도 하고 또 다행스럽기도 하고 요래저래 복잡한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백오은유 작가님 책을 처음 읽어봤는데요. 과연 그 명성대로 진짜 잘 쓴다라는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이 소설이 품고 있는 메시지뿐만이 아니라 문장들도 다 너무 유려했고요. 인물과 설정, 흐름 모두가 무척 조화로운 느낌이 들었어요. 앞으로 다른 작품들도 기대를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달 저희 두 번째 스페셜픽 도서 백오은유 작가님의 경우 없는 세계였습니다. 네, 다음 책입니다. 이번 달 저희 세 번째 스페셜픽 도서고요. 제목은 짜잔! 지니입니다. 정유정 작가님의 장편 소설이고요. 제가 11월 달 막판에 진짜 푹 빠져서 읽은 책이에요. 왜 우리가 정유정 작가님을 보통 스릴러 작품들로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작품들에 비해 요 지니는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한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제 얘기 들어보시고 지금이라도 이 책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인공인 지니는요, 유인원 책임사육사입니다. 그 일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기도 하고요. 동물과 교감하는 능력이 뛰어나기도 해서 오랫동안 그 일을 잘 해오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문득 직장을 그만두기로 결정해요. 왜냐면 과거에 자신이 구하지 못한 보노보에 대한 기억 때문입니다. 자, 지니가 퇴직을 앞둔 마지막 날 불현듯 구조 요청이 하나 들어옵니다. 화재 현장에서 탈출한 침팬지를 구해달라는 건데요. 막상 가보니까 이 친구가 침팬지가 아니라 보노보예요. 지니는 가까스로 이 보노보를 구해내고요. 연구실로 돌아오는 길에 이 친구에게 지니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아주 심한 교통사고를 당하고 맙니다. 교통사고의 순간 놀랍게도 인간 진희의 정신이 보노보 지니의 몸으로 들어가게 돼요. 이 영문을 알 수 없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 지니는 집을 나와 방황하는 한 남자 민주와 마주치게 되고요. 지니는 민주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의 몸과 영혼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사흘간의 치열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굉장히 독특한 내용이죠. 이 소설 딱 펼치면 도대체 이 내용이 어디로 흘러갈지 당최 짐작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또 정유정 작가님이 워낙 베테랑이지 않습니까? 진짜 미친 필력으로 이 판타지 같은 줄거리를 자유자재로 밀어붙이면서 인간의 상처와 트라우마, 삶에 대한 의지라는 테마들을 깊게 뒤흔듭니다. 또한 우연하고 신비로운 교차로 빚어진 요 다른 종과의 인연, 소중함도 무척 깊게 와닿았어요. 저는 이번 책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스릴러로 대표되는 정유정의 이 차가움과 잔인함보다 이 따스한 감각이 더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간 제가 읽었던 스릴러들보다 저는 이 책이 훨씬 좋았고요. 그래서 고민 없이 이번 달 스페셜 픽으로 꼽아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정유정 작가님의 지니였습니다. 네, 이번 달 마지막 책입니다. 짠! 김민서 작가님의 장편 소설 유래 시선입니다. 창비에서 출간된 책이에요. 이 책이 창비 청소년 문학상 수상한 책인데요. 워낙 입소문을 많이 들었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이게 청소년 도서임에도 불구하고 출간 당시에 이슈가 굉장히 많이 됐던 걸로 기억해요. 되게 궁금했는데 이번 달에 읽어보게 됐네요. 이 책의 주인공은 안율이라는 친구입니다. 율은 과거의 기억 때문에 친구들과 관계 맺는 걸 어렵게 생각해요. 겉으로 보면 괜찮아요. 친구들이랑
친구들이랑 문제없이 잘 지내거든요. 그런데 속으로는 아주 친한 친구라고 할지라도 절대 믿거나 의지하지 않습니다. 율은 사람을 그저 이용하고 이용당하는 존재, 필요할 때 쓰고 필요가 없어지면 멀어지는 존재라고 인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과 사회에 대해서도 무척 냉소적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율은 한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이도혜라는 친구인데요. 얘는 좀 독특해요. 반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데 애들이 흔히 좋아하는 뭐 축구나 게임, 성적 같은 데는 관심도 없고 그냥 맨날 이렇게 하늘 보는 걸 좋아하는 애예요. 흔히 비정상이라고 불리는 이도혜라는 인물에게 율은 마음이 가기 시작합니다. 율은 난생 처음으로 타인의 시선과 마음이 궁금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두 사람의 만남이 율의 인생에 큰 전환점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 책은 표지부터 내용까지 무척 따스했습니다. 제가 이번 달에 유독 이렇게 따스한 작품을 많이 읽은 것 같은데요. 인간에게는 늘 내상을 입는 순간이 찾아오거든요. 많은 경우에 인간 때문에.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또 그걸 치유할 수 있는 순간도 꼭 찾아와요. 그것도 예상치 못한 사람의 얼굴을 하고. 저는 그런 순간이 삶에서 정말 귀한 순간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늦지 않게 그런 순간들을 맞이하는 사람을 보면 아 진짜 다행이다 하면서 가슴을 쓸어내리게 되는데요. 이 소설 역시 그런 삶의 일면을 너무 잘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김민서 작가님의 장편소설 율의 시선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11월 달에 읽은 9권의 책 모두 소개해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이제 올해도 한 달 남겨두고 있습니다. 시간 진짜 무섭죠? 저는 이제 한 해 독서 읽던 것들 정리하고 뭐가 가장 좋았는지 나름대로 별점을 매기면서 보내고 있는데요. 이 영상도 곧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도 꼭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려요. 한 해의 마지막까지 멋지게 책 읽는 시간 되세요. 공백의 책단장이었습니다. 안녕.